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국향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논술로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는 그 기본기를 좀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은 동시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논술 하나로 연세대 고려대 둘 다 붙어서 골라서 가는 것을 저의 결과적인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공부했을 때 그 같이 연세대 고려대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른데 어떻게 둘 다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필수 3대 논제를 최신의 논제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 제가 이때 합격을 동시에 제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해마다 시험 보러 현장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안 돼요, 시험지가.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정확하게 복원이 또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고 해서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문제가 논하시오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 등장을 했던 게 고려대학교에서였고요. 그리고 삼자 비교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동시에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뭐 수많은 합격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 방식으로 문제를 답안을 서술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응시를 했고, 이렇게 둘 다 합격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24 학년도에 저희 합격생들인데요. 고려대 아니고 연세대만. 연세대는 이제 1차와 2차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성과를 보인 건데요. 같은 학과, 오늘은 합격생들이 이제 올 건데 같은 학과에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이 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오늘 또 제 7월에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그 잠시 후에 Q&A를 좀 받으려고 해요. 자, 이제 연세대 고려대가 어떻게 다르냐? 시간은 20분 차인데요. 연대는 120분 동안 두 문항, 고대도 120분 동안 두 문항이긴 하는데 100분 동안 두 문항이긴 하는데 20분이 더 짧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려대학교 1번 문제는 400자 요약의 문제예요. 둘 다 원고지가 A3 크기로 해서 시험지가 주어지고 그 원고지가 앞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앞면에 1번, 뒷면에 2번을 서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마다 시험 보러 가면 느끼는 게 지금 A3가 연세대학교는 A3가 3장이 깔려요, 책상에. 지금 책상이 뭐 이게 시험 보러 가는 관이 제가 해마다 항상 거의 다르긴 하는데 어떤 데는 책상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넓어서 괜찮은데 보통은 시험장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학원의 기본 표준 사이즈의 책상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A3 3개를 놓고, 왜 A3 3개냐면 이제 시험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지가 있고요. 논제가 담겨 있는 문제지가 있고 연습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원고지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A3 3장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원고지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종이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근데 고려대는 조금 더 편해요. 시험지가 A4 사이즈로 좀 컴팩트하게, 그것도 앞면만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이제 살짝 넘겨보는 게 굉장히 이제 수월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느끼실 거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최근에 고려대학교가 사회계열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시작한 게 2021 학년도부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고 없이 출제가 됐고, 연세대도 마찬가지 2016 학년도부터 사회계열에서는 표를 출제를 했는데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자기 출제를 했고요. 원래 연대도 영어 제시문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고 없이 제시문 하나가 영어로 이제 출제가 되죠. 다행인 건 영어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답안은 우리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제가 이거를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텍스트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편입학 정도 수준이 되냐 물어봤더니
저는 영어 공부한 지가 문지가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뭐 그 국문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술에 대한 그 훈련만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붙은 걸 보면 연대는 영어 제시문 자체에 대한 아주 세세한 독해가 아니라 핵심어를 뽑아내서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문장 자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안에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훌륭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제시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어 교수님께 여쭤본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해는 한 고3 정도면 풀겠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풀겠다. 그러니 수능 EBS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겁을 내지 않으셔도 당연히 뭐 여기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 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지금 100분 동안 두 문항을 푸는데 1번이 400자 요약이기 때문에 연대보다 20분이 조금 적어도 이게 해볼만 해요. 시간이 항상 거의 남는 편인데 제가 올해는 연대도 그랬고 고대도 그랬고 제가 꽤 오랫동안 시험장에 그 같이 저도 응시를 해서 학생들 이제 입장할 때 응원하다가 저도 이제 시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려대는 한 2개년 동안 제가 면접을 조금 치르러 가봤어요. 이 올해는 면접이 전체 고려대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고려대는 서류를 10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서류를 완전 폐지했어요. 내지 마라. 이럴 거면 내지 마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봉사활동 점수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합격을 하기에 무슨 결정타도 아닌데 자료만 많아지고 쓰레기만 많아질 뿐이지 뭐 이런 거 내지 마라. 저는 그 의도가 강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 서류가 막강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 이 친구는 이제 결국에는 고려대를 합격을 하지는 못했는데 10개를 냈는데 아주 스펙이 어마어마했어요. 무슨 뭐 유엔 어떤 뭐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어떤 그 외교관이 왔을 때 통역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막 사진까지 막 다 첨부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진짜 활동은 이 친구처럼 화려할 수가 없는 그런 활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차가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이 가장 중요하죠. 논술의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입증시켜줘야 되겠죠. 1차를 합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1차를 합격하면 여러분들 3배수로 뽑기 때문에 그 3배수 안에 논술 실력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독인, 객인이라고 얘기하는 1등부터 예를 들면 3배수까지의 논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상위권에 탑에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여기서 진짜로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가고 싶은 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찐인 학생들을 뽑겠다. 결국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논리를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2차 관문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접장까지 가본 결과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학생을 선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불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 패턴이 조금 약간 정형화돼 있달까? 1번 문제가 요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대보다 20분 적긴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 고려대하고 연대하고 난이도를 물어보면 고대가 훨씬 쉬웠다고 말해요. 그러나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의 패턴이 정형화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쉽게 읽히고 지문도 쉬워요. 연세대보다는 지문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쉬우니까 내가 쉽게 풀기 때문에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논제가 쉬울수록 제시문도 쉬울수록 결국 만만치 않은 이제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다 잘 쓰니까요. 다 잘 쓰니까 내가 어떻게 변별을 나타낼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제 연세대학교는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 높기도 하고 굉장히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고려대학교 패턴도 있고 연대 패턴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대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가 연대에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연대에서 이전에 출제했던 주제가 고대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같이 해서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출을 언제부터 하냐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간 진행하는데 그 3개월이면 됩니까? 그럼요. 이게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세대학교는 2012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2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두세 바퀴를 계속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 11월 저희 클래스에서는 거의 격주로 거의 시험은 현장에서 거의 매번 치르고요. 시간을 정확히 재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현장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쫙 걷어서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나래비를 쫙 세웁니다. 논술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채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더 점수가 높고 낮은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개별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7월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7월에 시작했는데 9월에 바로 시험장 연습을 한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7, 8월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격생들도 역시 7, 8월에 시작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요청을 좀 드렸고 아마 질의응답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조금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연세대 고려대 할 것 없이 물론 연세대학교는 요약하기 문제가 1번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약하기까지 하면 4대 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요약은 반드시 모든 논제를 풀 때 반드시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게 요약이에요. 요약을 안 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답안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썸머리가 아니에요. 썸머리는 간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추리는 썸머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화된 표현으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래서 문장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같지만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완전히 나의 문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하라와 평가하라 그리고 설명하라에 문제를 푸는 형식이 있습니다. 왜 형식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어본 바에 대한 답을 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해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데 일본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어떤 학생이 얘기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와 역사에서 차이가 있어. 문화는 이렇고 역사는 이래. 문화는 이렇고 역사는 이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는 블라블라, 일본은 이렇다라고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 문화와 역사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상위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내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명확한 통찰을 바탕으로 비교의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라고 하는 틀이 정해져 있고요. 평가를 하라라고 할 때도 평가도 그냥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세대학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제시문 3가지 또는 많게는 4가지를 비교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주제가 하나 주어지고요. 그리고 가나다에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라라고 문제를 냅니다. 3가지 제시문을 던져주고요.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라 했을 때 핵심 키워드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의 키워드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시문 가와 나와 다를 면밀히 독해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자기화된 문장으로 잘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내가 기준점을 세울 것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라마는 이타적 희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은 변별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위 개념어 중심 서술 방법, 1대2 방법, 점층식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들으면 잘 모르시겠죠. 이름만 들어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 3자 비교를 이 7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8월쯤 되시면 비교 평가 설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2자 비교에서 3자 비교로 넘어가는 단계를 아마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긴 하죠. 왜냐하면 8월달 한 달 왁 준비해서 9월달 요이 땅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만큼 그만큼 간절함이 또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믿고 여름에 시작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 형식을 배우는 것은 단 5분에서 10분? 어떤 면에서는 그 한 회의 수업으로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숙달시켜서 자기화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게 개인마다 조금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자기화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제가 트레이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그 틀에 맞춰서 해주시면 아마 시험장에 가서 텍스트나 주제가 달라져도 아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문제의 패턴들이 조금 계속 비슷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3자 비교가 나오고 주제만 계속 달라지고 있죠. 기출을 풀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연세대학교의 출제의 기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여전히 3자 비교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출제를 했던 이 시험 문제는 1번은 3자 비교인데 2번은 3자 비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자 비교가 2번 출제가 되는 거죠. 다라를 비교하고 다 말을 비교해라. 그러니까 저 제시문 다가 라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마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키워드는 이제 결국 수사학에 대한 견해가 저 다를 중심으로 라와 비슷한 것도 있고 마와 비슷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3자 비교보다는 문제가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를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냐. 앞에서에 나온 얘기도 한번 보시면 자, 3자 비교가 있는데 이 가나다 동시에 또 끌고 내려가는 게 있죠. 주제는 달라졌는데 비대면 소통 방식이었는데 주제가 달라졌죠. 지식과 책의 관계, 책의 가치.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읽지 않고도 이 주제를 보면 가늠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의 미래는 사실 불투명하죠. 이 활자로 된 책이 끝날 수도 있다. 전자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책보다는 유튜브나 이 쇼츠에 훨씬 더 가까운 세대들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가 막 떴네요. 이 시대에 과연 이 책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이제 영원히 갈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인데 포인트는 다가 끌고 내려왔어요. 이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이에요. 제시문 다가 영어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때 영어 제시문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거나 평소에 본인이 영어 독해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문제도 안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네요. PD님 여기서 잠깐 끊어주시고 얘가 먹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수동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PPT가 안 넘어가요. 얘 좀 어떻게 얘가 넘기는 게 선생님 한번 제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선생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죠? 그러면 넘어가려나? 클릭으로? 네. 얘 해도 되죠. 이걸로 해도 되죠. 그러면은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갈게요, 피디님. 영어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안 되면 이 뒤쪽에 문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3자 비교의 문제가 일단 생기겠고 여기 뒤에서도 다가 계속 연결이 된 다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학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기본 상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수사학을 알고 있었던 친구는 영어 제시문이 완전히 영어가 까막눈이어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그러면
배경 지식이 중요할까? 자, 배경 지식이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그러면 쌓기 위해 우리가 5달 뒤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5달 동안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배경 지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좀 절망스러워요. 이 시험 문제를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내가 그날 접신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걸 제가 아는 분들은 글쎄요, 그 교수님하고 긴밀한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철컹철컹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논제가 나오든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독해력을 발휘해서 읽고 문장을 내가 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트레이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내는 틀을 기본적으로 알면 시험 문제 자체가 지문이 영어 제시문은 좀 다른 문제인데 영어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서 내가 독해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말의 국문으로 나온 제시문 같은 경우에 사실 집중력만 있으면 웬만한 대학생들은 문제를 다 읽어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해는 했는데 내 이해한 걸 문장으로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패러프레이징, 문장 재진술 훈련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교재에서도 뒤에 해설지에 그 문장에 대한 재진술의 훈련을 제가 담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일단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 따라서 써보는 거. 그러다가 내가 나만의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근데 바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내용이 안 바뀌면서 그 문장 표현만 바뀌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사회계열인데요. 사회계열도 역시 마찬가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분리가 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문제를 내는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다는 거죠. 비교 문제를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조금 중요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의 가장 큰 차이는 비교 문제를 조금 뛰어넘어서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 보통 라는 도표나 자료 해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까막눈이 아니라 내가 이 영어나 이 뭐 국문이 아니라 도표로 수치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문장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표를 문장으로 옮기는 연습. 이거를 제가 7, 8월 달에 목요일 날 도표 자료 해석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2달간의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도표, 다양한 자료가 나와요. 어떨 때는 이 X축과 Y축에 이제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대 그래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뭔가 그 변화 곡선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문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완전히 문과 출신이니까요. 문과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도표가 쫙 나오고 연도가 나온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할 건데 이걸 보고 변화하는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저희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계열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도표 자료 해석을 반드시 훈련을 조금 받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4에는 작년에 좀 유일하게 인문계열에서는 1번, 2번 둘 다 비교가 나왔고 사회계열에서는 평가 이렇게 나뉘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 또는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말고 인문계열에서는 평가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논제를 또 보여드릴 건데 고려대학교는 또 평가만 나와요. 인문하고 사회 할 것 없이 문제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연대와 고려대를 동시에 합격할 만한 기본 플로우는 비교, 설명, 평가, 특히 비교와 평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훈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1번 문제가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문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를 푸셨던 이 앞에서 보셨던 3자 비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훨씬 어려워요. 왜 비교가 어렵냐?
제시문 안에 나오지 않았던 상위 키워드, 제가 뭐 사소하게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다. 그럼 문화와 역사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워딩을 뽑아내야 돼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서. 그러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평가는 조금 다행인 게 전제가 있어요. 가가 전제예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전제가 아니라 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텍스트를 벗어나는 사고의 확장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막 지식들을 막 써. 뭐뭐의 법칙이 있다.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런 건 주어진 제시문의 틀 안에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그런 지나친 사고의 확장보다는 일단 주어진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주장을 피력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에세이 쓰는 거는 나의 주장, 나의 시사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문 논술, 사회 논술 같은 경우에 일단 주어진 텍스트를 팩트 있는 그대로를 내가 독해할 수 있냐, 가감 없이 객관적 독해가 되느냐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요. 이게 학부생 3학년한테 요구하는 기본기이고요. 논문을 쓸 때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제시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선대 학자들이 이 주제 A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논문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나의 주관적인 의식을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전제를 제시를 해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평가를 할 때 그냥 너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은 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뭐 특별히 뭔가 변별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걸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시오가 나오고요. 평가하시오가 나옵니다. 항상 패턴이 지금 비슷해요.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개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또 업그레이드를 더 한다면 평가,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제시문이 평가 대상이고 제시문 가는 평가의 기준이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평가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평가 대상이었던 애가 다시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1번 제시문을 평가해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혹은 완전히 역으로 이를 논지를 요약하라라고 나오고, 그리고 제시문 3개를 근거로 저 1번을 평가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 기준 1대 3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제시문 3개를 근거로 하나를 평가하게도 나오니까 3대 1로도 나오고 1대 3으로도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는 아시겠죠? 왔다 갔다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무엇이 전제가 되는지,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패턴 똑같죠? 다만 인문계열은 문학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작품에 약하신 분들은 문학작품 독해를 집중하고 있는 그 수업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학작품이 나올 때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럼 이 사회계열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훈련을 안 해도 되느냐? 아니, 하셔야 돼요. 사회계열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사회계열에 대놓고 시나 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례가 제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내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문장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지 근거로 삼을지, 이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브릿지 수업으로 문학작품 해석, 문학작품 앤드 사례 분석이라고 제시된 게 있어요. 그것을 세트로 이제 묶어놓은 이유가, 이러한 사례들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주제를 찾고 일반화된 문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장의 형식적인 틀이나 논제의 틀은 여러분들 단 하루만 해도 익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공은 뭐냐면 그 틀에 맞춰서 내가 글을 쓰는데, 앵무새처럼 그 틀에 그냥 제시문만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별력이 높은, 정말 이 친구가 문해력이 높고 문장력도 좋다라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틀에 맞춰서 삼자 비교도 제가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쓰긴 쓰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이 능력치는
꾸준한 문장 재진술 훈련을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시를 해드리고 첨삭도 그런 패턴으로 제가 문장을 아예 다시 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 이런 패턴으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훨씬 더 잘 보고 따라하실 것 같아요.